굉장히 머리숱이 많아서 이렇게 파마라도 할라치면 머리가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돼서 파마를 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역시나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때 산 후에 이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 움큼씩 머리가 빠졌는데 아기를 낳은 지 한 4, 5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머리가 착 가라앉다 보니까 볼륨을 띄우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샌가 이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렇게 산 후에 이렇게 혈이 좀 부족해지고 빈혈이 있고 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지는구나, 탈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덧붙여서 우소영 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탈모를 보통 유전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유전이라고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머리는 숱은 계속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노력을 좀 게을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설사 유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제 누그러뜨려지게 되느냐는 두피 건강에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탈모 환자들에게 이게 식생활을 좀 채식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바꾸면은 탈모가 굉장히 이게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에 의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단념하지 마시고 뭐 두피 건강 관리나 또 채식 뭐 이렇게 식생활 관리 같은 거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 훨씬 더 탈모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또 발모도 더 잘 되니까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목 원장님께서 뜨거운 여름에 모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반대로 아주 한겨울에 아주 추운 날에도 모자를 쓰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추운 날에는 이 두피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두피와 머리카락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럴 때라면은 좀 모자를 써서 따뜻하게 보온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혹시 네. 비듬이 있으시면서 머리가 많이 간지러우신가요? 간지럽죠. 그리고 또 나이도 있거든요. 대머리도 되고 그랬어요. 아, 예, 머리도 좀 탈모가 되셨고요. 아니, 심하지는 않은데 네네. 좀 뭐 그 나이에 그 정도 탈모되는 건 뭐 괜찮을 거예요. 예. 아버님 샴푸는 어떤 거를 주로 쓰세요, 평소에? 샴푸는 그냥 뭐 아무거나 쓰는데 네네. 기류성 피부병이라고 해서 예, 또 예. 얼굴이 또 붉어지는 게 병이 있어요. 네네. 그래 피부과 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 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 독한 약을 뿌리면 네, 예. 조금 좀 덜하고 예. 그 피부병은 피부과에서 못 낚고더라고요. 네. 비듬은 그래서, 보통 예.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호모균이라고 하는 곰팡이 종류의 그런 진균이 살고 있을 때 비비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각질이 많은 경우도 비듬이 많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우선은 지금 비듬 전용 샴푸가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네.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그 샴푸로 머리를 그걸 감으시고 기류성 무슨 샴푸를 써야지 좋을까요? 그냥 비듬 전용 샴푸 있잖아요. 비듬 전용 예, 샴푸라고 그냥 또 슈퍼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가시면 꼭 뭐 처방전 받아서 사는 약용 샴푸가 아니고요. 예. 예, 슈퍼에 가시면 비듬이 있을 때 쓰는 샴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예. 딱 2번만 쓰시고요. 예. 예, 그리고 평소에는 이 중성 샴푸에다가 티트리 오일이라는 항균 작용이 있는 그 샴푸를 머리에서 감으시고 머리를 헹구실 때 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머리를 충분하게 hend궈주시고요. 또 주무시기 가만히 있어. 전에 머리를 완전하게 드라이로 제가 예. 뭘 기록 좀 해야겠네요. 아, 네네네. 네, 아버님.
그러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아버님 네, 이렇게 네. 받아 적으실 수 있게 천천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문의 주신 시청자님은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데요. 소변을 보려고 하면 금방 나오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시고요. 또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셨고 또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 증상도 있으시고 또 밤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보러 가시는 야간뇨 증상도 있으신데요. 이런 증상들 모두가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고 방광각 요도 사이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커지게 되면은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에 불편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힘을 주어야 나오기 시작하시고요. 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중간중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또 소변을 다 본 줄 알았는데 한두 방울씩 이렇게 더 나와서 뭐 속옷이나 옷이 젖기도 하고요. 또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또 밤에도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절박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성욕과 성기능이 감퇴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분들의 2명 중 1명에게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인데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셔서 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방치하시다 보면은 소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장이나 방광도 망가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소영 원장님, 전립선의 대표적인 질환, 이 비대증과 전립선 염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립선은 남성의 소변과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어서요. 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소변 문제와 성기능 감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병은 엄연히 다른 병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차 커져서 생기는 병이라면요. 이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또 이 전립선염이 또 세균과는 관계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주로 증상으로 진단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 이 전립선염을 성병이 아닌가 오해하시고 부부관계도 좀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거의 대부분의 전립선염이 성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병이고요. 또 배우자에게 이렇게 옮기는 병도 아니니까요. 막연히 이게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은 굉장히 증상이 다른데요. 우선 나타나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50대 이후에 남성에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것에 반해서 전립선염은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고요. 또 전립선염은 또 소변을 볼 때 아픈 통증이 있습니다. 또 허리가 아프시거나 또 골반통이 있거나 뭐 고환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좀 다르고요. 또 아침에 첫 소변을 보기 전에 요도 끝에 우윳빛 분비물이 맺히는 모닝드랍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에 반면에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런 증상이 없고요. 대신에 전립선 비대증일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와 또 야간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보시는 이 야간뇨 증상이 전립선염보다는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병은 이게 다른 병이니까요.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각각 구별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